뭐라고요? 독일 TKMS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고요? 승리의 주인공이었던 독일은 지금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사업을 따냈지만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독일을 선택했던 캐나다 역시 만견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정작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어야 할 한국은 너무도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한국을 붙잡아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려 했고 독일은 한국을 꺾고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단 한 번의 미련도 없이 등을 돌렸고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듯 협상판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승리한 독일은 악재에 흔들리고 캐나다는 한국의 빈자리를 실감하기 시작한 것은 말입니다. 대체 캐나다는 무엇을 놓쳤기에 승자를 선택하고도 이토록 불안에 휩싸이게 된 걸까요? 잠깐. 구독 및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응원을 보여주세요. 독일이 선정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지기도 전에 캐나다 관계자들의 고개가 한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독일 대표단 쪽이 아니었어요.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 대표단 쪽이었습니다. 우리는 방금 독일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살피고 있던 건 한국의 표정이었죠. 2026년 7월 헬리팩스 해군기지. 마크 카니 총리가 60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의 주인으로 독일 티센크루프를 발표하던 자리였습니다. 세계 언론은 일제히 독일의 승리를 전했습니다. 독일 대표단은 웃으며 사진을 찍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카니 총리의 입이었습니다. 독일을 선정했다고 말한 바로 그 입으로 카니 총리는 한국을 몇 번이나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실망을 이해한다. 한국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다. 협력할 분야는 이외에도 많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선택한 건 독일입니다. 그런데 발표문 절반이 한국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마치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는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날 회의실은 걱정 대신 여유가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이 철수한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저 정도 사업을 정말 포기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을 조금만 맞춰주면 됩니다. 훈련센터도 얹고 기술 이전도 검토하면 금방 돌아올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손을 내미는데 한국이 안 잡을 리 없다고. 저 리처드도 그때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한 장면을 봤습니다. 발표가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 쪽을 무심코 봤는데 서류가 이미 정리되어 있더군요. 가방은 닫혀 있었고 몇몇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과 발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국은 이미 떠날 채비를 마친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망해서 먼저 일어나려는 거겠지. 화가 났나 보다. 그렇게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한국은 실망해서 짐을 싼 게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이 자리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붙잡을 결심을 하기 훨씬 전에 한국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던 거죠. 물론 그날에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언제든 부르면 돌아올 카드라고 믿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딱 한 사람, 저만 빼고 말이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같은 질문을 곱씹었습니다. 우리가 이긴 게 맞다면 왜 나는 진 쪽의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걸까? 그리고 왜 그 뒷모습은 그렇게까지 서두르지 않고 담담했을까? 그 담담함의 정체를 저는 몇 달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은 날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가 던진 건 미끼였는데 한국은 그 미끼를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캐나다는 이제 독일과 본 계약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서명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렇게 마무리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조급한 쪽이 캐나다가 아니었어요.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계속 물었습니다. 언제 서명합니까? 생산 일정을 잡아야 한다.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투자 계획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자는 거였죠. 반면 캐나다는 자꾸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회 승인이 남았다. 예산도 다시 봐야 한다.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승자를 고른 쪽은 캐나다입니다. 선택을 받은 쪽은 독일이고요. 그렇다면 아쉬운 쪽은 독일이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긴 쪽인 우리가 여유를 부리고 뽑힌 쪽인 독일이 안달을 냈을까요? 수십 년 방산 조달을 지켜본 제 경험으로는 이건 뒤바뀐 그림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에서 나온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누군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독일이 저렇게 급하다는 건 그만큼 이 사업이 크다는 뜻입니다. 맞는 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서두른다는 건 어쩌면 독일도 불안하다는 뜻이 아닐까. 캐나다가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독일이 먼저 눈치챈 게 아닐까. 그렇다면 캐나다는 왜 여유를 부렸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카드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급할 게 뭐 있습니까? 독일이 안 되면 한국이 있는데 한국은 아직 우리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조건만 맞춰주면 언제든 돌아옵니다. 두 장의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잘 되면 독일, 문제 생기면 한국. 그러니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물어봤죠. 한국 측에 최근 연락은 해봤습니까? 순간 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더군요. 모두가 한국이 기다린다고 믿었지만 정작 그걸 확인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럴 거라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된 자료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한국이 철수 의사를 밝힌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문장 어디에도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멋대로 그렇게 읽고 있었을 뿐이죠. 우리는 두 장의 카드를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장은 이미 우리 손을 떠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확인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회의실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독일과의 협상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죠. 그런데 누군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이참에 한국 측 분위기나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특별한 뜻은 없었습니다. 그냥 카드 하나를 점검해 두자는 정도였죠. 안전장치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이제 감정도 좀 풀렸을 겁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번엔 조건을 조금 더 얹으면 됩니다. 훈련센터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도 검토하자는 말이 오갔죠. 우리가 이 정도 성의를 보이는데 한국이 마다할 리 없다라고 다들 믿었습니다. 저는 그 자신감이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할 명분도 없었죠. 확인해 본다는데 말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한국 측의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회의실 대부분은 익숙한 답을 예상했습니다. 조건을 들어보겠습니다. 협상 재개 가능성은 있습니다. 언제든 논의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반응이 올 거라고요. 당연했습니다. 60조 원짜리 사업입니다. 어느 나라가 이런 규모를 쉽게 흘려보내겠습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답이 왔습니다. 저는 그 답을 전달받던 순간의 회의실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기대에 찬 얼굴로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너무 짧았거든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일정상 검토가 어렵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추가 설명은 없었습니다. 불만도 없었어요. 우리가 예상한 그 어떤 반응도 없었습니다. 조건을 다시 묻지도 않았고 가격을 흥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협상을 하자는 말도 나중에 다시 보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은 바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이게 다입니까? 또 누군가는 종이를 뒤집어 봤습니다. 혹시 뒷장에 뭐라도 더 있나 하고요? 없었습니다. 정말 그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거절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조건을 따지거나 최소한 아쉬워하는 기색이라도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답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거절은 최소한 상대를 신경 쓴다는 뜻입니다. 화를 낸다는 건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답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이미 정리를 끝낸 사람이 지나간 일에 형식적으로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두려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시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상황은 정반대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국이 우리 손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한 줄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떠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카드라고 믿었던 그 한 장은 처음부터 우리 손에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렇다면 한국은 대체 어디를 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시작하면서 저는 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짧은 답을 받은 뒤에도 회의실은 쉽게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일정이 바쁜 거겠죠? 프로젝트 하나 끝나면 다시 연락 올 겁니다. 설마 60조 원짜리를 그냥 넘기겠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이 잠깐 바쁠 뿐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진행 중인 프로젝트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대체 무슨 프로젝트길래 60조 원을 쳐다보지도 않는 걸까? 그래서 저는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방산 보고서, 조선업 수주 현황, 각국의 발주 계획. 며칠 밤을 그 숫자들과 씨름했죠. 그리고 저는 믿기 힘든 사실과 마주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사업이 끝난 뒤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바빠지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에서도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유럽에서도 한국 조선소를 찾고 있었죠. 우리가 한국을 붙잡을 궁리를 하는 사이 한국은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해군을 가진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 예산을 쓰는 나라, 그 미국이 한국 조선업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설마 미국이 한국을 저 정도로 본다고?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 배는 자기가 만든다는 자존심으로 버텨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료는 분명했습니다. 미국은 한화가 인수한 필라델피아의 조선소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고위 인사들의 입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넓히겠다는 말이 나왔죠. 한국 조선소는 이미 미 해군 함정의 정비 사업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그저 하청업체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략적 동반자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잠시 멍해졌습니다. 우리는 훈련센터 하나, 기술 이전 조건 하나를 얹으면 한국이 감격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세계 최강 해군과 손을 잡을지 말지를 저울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준이 달랐습니다. 무대가 달랐어요. 그제야 저는 그 짧은 답의 진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일정상 검토가 어렵습니다. 그건 우리를 무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바빴던 겁니다. 우리를 상대할 시간이 없을 만큼요? 몇 년 전 한국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라면 우리 제안에 반색했겠죠.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이미 수년치 일감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줄을 서서 한국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죠. 한국은 더 이상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상대를 고르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었을 때 한국이 그 손을 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볼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미 더 크고 더 좋은 손들이 한국 앞에 줄지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회의실에서 아무도 꺼내지 않았던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는가? 그 질문의 답을 마주하는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게 된 뒤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다들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미국이랑 이야기 좀 한다고 우리 사업을 버리겠습니까? 규모로 보면 우리 것도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등 뒤에서는 독일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하루가 다르게 조급해졌습니다. 언제 서명합니까? 생산 슬롯을 더는 비워둘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약을 미룰수록 독일의 압박은 거세졌죠. 캐나다는 사이에 끼었습니다. 앞에서는 독일이 서명하라고 밀어붙이고 뒤에서는 한국이 조용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 장의 카드를 쥐고 여유를 부리던 입장이었는데 어느새 두 방향에서 압박을 받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독일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었습니다. 차라리 한국이 화를 냈다면 나았을 겁니다. 조건을 다시 따졌다면, 흥정이라도 걸었다면 최소한 우리가 붙잡을 여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뒤늦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조건을 더 파격적으로 제시하면 어떻겠습니까? 훈련센터의 기술 이전에 더 얹을 수 있는 걸 다 얹어봅시다.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건 어떻습니까?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씁쓸했습니다. 우리가 여유를 부리던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한국이 아직 우리를 쳐다볼 때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만들어도 그걸 들어줄 상대가 이제 우리를 보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누군가 답답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체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우리를 이렇게 무시한다는 겁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무시하려면 최소한 상대를 신경 써야 하니까요. 한국은 우리를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잊은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의 목록에서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꺼내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늦었는지 모두가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회의록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한국과 다시 협상하면 됩니다. 불과 얼마 전 모두가 당연하게 고개를 끄덕이던 문장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안전장치처럼 보였죠.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카드처럼요. 지금 그 문장을 다시 읽으니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건 안전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근거 없는 착각을 종이에 적어둔 것뿐이었죠.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고 믿으며 그 위에서 모든 계산을 했던 겁니다. 독일은 서명을 재촉하고 한국은 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대안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회의실에 무거운 질문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진짜 무게를 우리는 곧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 무거운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못한 채 며칠이 흘렀습니다. 캐나다는 마지막으로 매달려 봤습니다. 한국에 다시 한번 성의를 보이기로 한 거죠. 이번엔 조건을 대폭 손봤습니다. 훈련센터, 기술 이전, 현지 생산까지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건 거의 다 얹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런 기대가 오갔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도 마음이 움직일 겁니다. 처음보다 조건이 훨씬 좋아졌으니까요. 적어도 다시 이야기는 하자고 하겠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무언가를 쥐어주면 한국이 반응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저는 또 하나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조선협력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에 양국의 협력 거점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한국의 조선 3사 최고 경영진이 직접 미국으로 건너간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보며 손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가 회의실에서 조건을 얼마나 얹을까 고민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한국은 세계 최강 해군과 손을 잡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국을 붙잡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상상도 못할 무대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그 격차를 확인한 순간 저는 우리가 준비한 새 조건이 얼마나 초라한지 깨달았습니다. 훈련센터를 얻는다고요. 기술 이전을 검토한다고요. 한국은 지금 미국의 조선소를 짓고 미 해군의 함정을 정비하고 세계 곳곳에서 수주를 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미는 조건은 이미 저 높은 곳에 올라선 상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가 새로 다듬은 제안에 대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길지 않았습니다. 정중했습니다. 예의도 갖췄죠. 하지만 핵심은 지난번과 똑같았습니다. 지금은 어렵다. 여력이 없다.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 거절도 아니고 수락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낄 자리가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회의실은 이번엔 소란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지난번처럼 종이를 뒤집어 보는 사람도 없었죠. 다들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돌아오지 않는다. 저는 그 조용한 회의실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를요. 우리가 놓친 건 잠수함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애초에 독일에 준 거니까요. 우리가 진짜로 놓친 건 다른 거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상대가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 그걸 우리만 몰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과거의 한국은 우리 같은 나라의 선택을 기다리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지도를 들고 있었죠. 언제든 부르면 오는 나라, 조건만 맞추면 감격하는 나라. 하지만 그 지도는 이미 낡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던 한국은 더 이상 세상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옛날 지도를 들여다보는 동안
한국은 이미 새로운 바다를 향해 출항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뒷모습을 항구에 남아 바라보는 사람의 심정을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손을 흔들고 있다는 것조차 한국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한국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인정한 뒤 캐나다는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독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독일과의 협상 자리조차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서명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이제 알고 있었죠. 자기 손에 카드가 한 장밖에 없다는 걸요. 협상이라는 건 원래 대안이 있을 때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대안이 사라진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부탁이 됩니다. 우리는 독일에게 조건을 따질 힘을 잃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카드가 있을 때는 안 되면 그쪽으로 가면 된다는 여유가 있었지만 이제 그 여유가 통째로 사라진 거죠. 저는 그 사실이 뼈 아팠습니다. 우리가 여유를 부릴 수 있었던 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뒤에 있어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사라지자 우리의 협상력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국제 방산 소식을 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한국의 이름이 또 나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우리와 상관없는 자리였습니다. 미국과의 조선 협력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소식이었죠. 한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을 미국이 직접 확인하고 앞으로 함정 건조까지 함께하자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아니 몇 주 전만 해도 우리는 한국을 우리 발밑에 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르면 오는 나라, 조건 맞추면 감격하는 나라. 그런데 지금 한국은 세계 최강 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비가 너무 선명해서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기다리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다리는 쪽이 된 건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시험한다고 여겼는데 시험대에 올라있던 건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도 이제는 아무도 한국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늦었는지를 확인하는 셈이었으니까요. 다들 그 이름을 애써 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을 계속 곱씹었죠. 대체 무엇이 한국을 이렇게 바꿔놓았을까? 저는 그 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기술이었을까? 가격이었을까? 아니면 운이었을까? 시간이 지나 제가 내린 결론은 그중 어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한국을 옛날 그 자리에 세워두고 지도를 그리는 동안 한국은 단 한순간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갔죠. 우리가 보지 않는 사이에도, 우리가 무시하는 사이에도 쉬지 않고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내밀었을 때 한국은 이미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놓친 건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멈춰 있을 거라고 믿은 그 낡은 생각 자체를 놓치지 못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진 게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같은 경기를 하고 있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방산 조달일을 해왔습니다. 성사된 계약도 무너진 계약도 수없이 봤죠. 그런데 이번 일만큼 오래 마음에 남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실수는 독일을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독일은 훌륭한 상대였고 그 결정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토 동맹, 안보 협력, 여러 계산이 있었죠. 그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실수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독일을 선택하면서도 한국은 반드시 기다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모든 계산을 세웠죠. 잘 되면 독일, 안 되면 한국. 우리는 두 장의 카드를 손에 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장은 처음부터 우리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뀔 만큼도 아니었죠. 불과 몇 주 사이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세계가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화가 나서 등을 돌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떠보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를 돌아볼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미 더 크고 더 넓은 바다가 한국 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꽤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선택하는 쪽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고르고, 우리가 부르고, 상대가 응답하는 그림.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그림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독일도 우리에게 서명을 요구하는 입장이 되었고, 한국은 우리를 선택지에서 지운 입장이 되었습니다. 정작 선택을 구걸하게 된 건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 건 오판이었습니다. 선택권이라는 건 영원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오늘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일도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 우리는 그 단순한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며칠 전 저는 오래된 회의록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한국과 다시 협상하면 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씁쓸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이 문장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회의실에 누구도 여기에 토를 달지 않았죠. 한국은 늘 그 자리에 있는 나라였으니까요. 우리가 부르면 오고 조건을 맞추면 감격하는 나라. 그게 우리가 아는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한 문장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이었다는 걸요. 그건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분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한국을 그려놓은 낡은 지도를 손에 쥐고 그게 아직도 정확한 지도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 지도 속 한국은 선택받기 위해 경쟁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세상의 한국은 이미 자신에게 온 기회들 중에서 무엇을 잡을지 고르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끝내 읽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날 헬리팩스의 장면을 떠올립니다. 독일이 선정되고 모두가 승리를 이야기하던 그날. 정작 우리 눈은 자꾸 한국 대표단 쪽을 향했습니다. 그 조용한 뒷모습이 저는 그때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그건 실망한 사람의 뒷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음 목적지를 정한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결심을 하기도 전에 한국은 이미 짐을 다 챙긴 뒤였던 겁니다. 우리는 그날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수함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잠수함은 독일에 갔을 뿐이죠. 우리가 진짜로 잃은 건 한국이 반드시 기다릴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다시 부를 수 있다는 오만함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잃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진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저는 이 일을 겪으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한 나라의 위상은 계약서 한 장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약서에 누구 이름을 적을지를 두고 몇 달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상의 흐름은 그 계약서 밖에서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의실에서 조건을 따지는 동안 한국은 세계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과거의 한국은 선택받기 위해 경쟁하던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고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를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아챘습니다. 우리는 독일을 선택한 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우리가 잃어버린 건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여전히 예전 그 자리에 서 있을 거라는 착각, 그리고 언제든 손을 내밀면 잡아줄 거라는 오만함. 우리가 잃은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역사는 늘 이런 식으로 바뀌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낡은 지도를 들여다보며 옛날의 세상을 그리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는 이미 그 지도에도 없는 새로운 바다를 향해 조용히 출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항해를 시작한 뒤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품격, 저는 은이었습니다. 언제나 구독자님들의 일상에 작은 행복들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